자, 이게 이제 중인 관련된 이제 신분 상승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왔죠. 이 중인이란 범위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중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넓은 범위의 중인이고, 여기 이제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인들, 좁은 의미의 중인도 있죠. 그래서 보통 그 서울과 중인을 합쳐서 이제 중서라고 호칭한다고 그러죠. 자, 서울들은 그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을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간직 임용이 제한돼 있었죠. 그래서 건국대전에 서울근고법이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문무관 간직을 진출을 못했어요. 예,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인들은 이제 기술적이나 행정 식물들, 그다음에 향리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얘들은 고급 관리로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문무간 문무간 그러니까 문무과거제도를 보지 못하죠. 문과나 국가의 과거제를 보지 못해요. 이걸 아니 간행적으로 막아놓죠. 간행적 차별로. 그래갖고 이런 이제 차별들을 좀 풀어달라고 조선후기 때 이제 뭐냐면 운동을 펼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통운동을 펼치고요. 중인 같은 거는 중인 통총운동을 펼치죠. 여기 소통과 통총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서울 소통운동은 주로 이제 뭐냐, 요 서울근고법을 폐지시켜 달라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성공했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중인들은 통총운동을 펼쳐요. 통총운동은 뭐냐 청요직을 진출해 달라, 이런 운동인데, 자 이거는 실패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 서울 소통운동부터 볼게요. 자, 임난 이후에 서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그 당시 그 국공이나 납속책 등 간직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잠깐 풀리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때는 임난 이후에 이제 서울의 어떤 자금이나 인력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국공이나 납속책을 통해서 간직이 나갈 수 있었어요. 양반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서울 군고가 철폐되어 문과의식을 획득했다. 요거는 이제 좀 안 맞는 말인데 요거는 잠시 풀어준 거야. 잠시. 임시적으로. 근데 이런 조치들은 양난 직후에 사회가 혼란할 때 임기 응변 차원에서 이제 해준 거고,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이런 조치는 또 막아놨죠. 그래서 17세기 이제 후반이 되면 다시 이제 뭐냐면 이게 막혀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서울들이 꾸준한 집단적 상속 운동과 국가의 어떤 정책적 배려 18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천호직으로 이제 허통이 일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조 때 유독공이나 박제가 이덕무 같은 사람이 구장과 검사각에 등용이 돼 특별 채용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서울 호통 절목이 돼갖고 금난 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금난 정권이란다. 저기 서울 군고법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예외 조항을 줘가지고 이들을 채용한 거야.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도 계속 꾸준히 등장해서 계속 마침내 철종 2년에 신해 통청을 통해서 완전하게 청요직을 허통이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이걸 신해 통공이라고 하죠. 통공.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신해통공은 그 앞에 있었던 60년 전에 신해통공, 그러니까 정조 때 신해통공은 좀 달라요. 정조 때 신해통공은 주로 그 금난 정권을 폐지한 그 관련된 거고, 철종 때 신해통청은 그, 그 당시 서울군고법을 공식적으로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이 문과 금제자들이 이제 완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서울 출신의 문문과 금제자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문과인데 문과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금지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풀어준 것이 이제 양난 직후죠. 양난 직후에 금지 풀어줬다가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막았는데 문과는 좀 허용한 것 같아. 이거는요. 예, 간습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는 이제 망과 같은 거. 그래서 요때 대규모 이제 뭐냐면 선발했잖아요. 요때 많이 좀 응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약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지만 양난 직후부터 문과가 조금씩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해통공을 이미 이제 해서 공식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울은 간직 진출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인들을 보죠. 중인들은 서울동의 자극을 받아서 철종 때 대대적 연합상송 운동을 펼치게 돼요. 축적되는 많은 재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운동을 펼쳤는데 특히 역관 출신들은 상당히 돈이 많죠. 대무역을 이제 가난했던 역관 출신들은 돈도 많아. 그리고 나름대로 실무적 경력도 있어요. 예, 등.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은 서울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직 중인들은 수쪽 또 열세했고 소총운동이 힘을 결집한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스스로 그 지위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니까. 굳이 문무간직을 통해서 올라갈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인들의 통치운동은 서울들의 그 소통운동과 좀 다르게 서울들은 제도적 차별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신해통공에 아예 막아놨잖아요. 근데 중인들은 제도적인 어떤 권한이 있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간행적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행, 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서 실질적으로 문무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뭐냐면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 아까 전에 수적으로 좀 약간 적었고 머릿수가 좀 적었죠. 그 다음에 또 중인들은 양반들보다 그 당시 잘 살았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문간직에 가갖고 고생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영향을 보면 중인들은 실패했지만 경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울 곳곳에 시사를 조직하고 양반들과 어울려 문예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양반들과 비슷한 인문교역을 쌓아가는 한편 활발한 저술활동도 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였다. 이게 이제 서울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그 문학이 어떤 문학이냐면 위양문학이라고 하죠. 또는 여왕문학이라고 해요. 여왕. 이 중인들의 문학을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중인이나 서울 출신 하극관리들이 중심으로 해서 문학 활동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들은 이제 시사를 많이 조직을 했어요. 시사. 시를 읊으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했는데 대표적인 시사가 뭐냐면 옥계 신사가 있어요. 옥계 신사. 옥계 시사. 그래서 이제 옥계 시사 같은 대표적인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부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어요. 정부나 양반들도. 왜냐하면 중인들 너무 막아놓고 불만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형태로, 문학적인 형태로 승화시키고 분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인들의 문학 활동을 나름대로 지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또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개화사에 크게 기여를 했죠. 예. 그래서 뭐 오경석이나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활동을 통해서 양반 사이의 어떤 신분 질서를 붕괴시킨 계기를 마련했다. 예.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들의 한계점이 있어요. 여기 한계점 있나? 위안 문학은 그 뒤에 있네요. 예. 한계점이 뭐냐? 4번은 되겠죠, 한계. 이거는 진짜 일단은 기술 관료들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되게 보면 그 서양 학문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방법론 측면에서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호혈성을 되게 강조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나 뭐 구한말 때 상당히 친이나 돼요.
효율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의리나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죠. 뭐 애국심이나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래서 상당수 일제강점기 때 친인화되는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중인계층 역사서 편찬. 이것도 04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 중인들 자체가 나름대로 역사 의식을 갖게 돼. 계층 의식도 갖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역사 의식을 뭐냐면 가지고 나름대로 중인들의 역사서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역사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규사가 있고 연조기간, 호삼일기, 이항경무록 이런 것도 있는데 구사는 서울대 역사를 적은 거야. 그래서 서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해달라. 규자가 해바라기 그거냐? 해바라기?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우리가 나 해바라기 규야. 해바라기는 태양이 뜨면 태양만 바라보잖아요. 예, 태양은 그 당시 임금이죠. 임금은 우리 맨날 임금에 바라보면서 충성을 하는 백성들이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냐 하는 하면서 그 규사를 쓴 거야. 네, 서울의 역사.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연조기감은 향리의 역사야. 그래서 향리와 양반 양반과 별 차이가 없다. 예전에 조선 초기 때는 똑같았다. 아마 이제 예전에 그 규사하고 연조기감 역사고 규사는 어떤 계층의 역사고 연조기감은 어떤 계층의 역사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지금은 그냥 단일 쓰겠는데 이때는 좀 약간 좀 갑자기 듣보잡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꾸로 썼어. 규사는 항리였었고 서울은 연조기였었고. 근데 이제 이게 2점짜리 가까이 1점짜리 문제였는데 다 빵점 됐죠. 근데 내가 아는 옆에 있는 얘는 그냥 서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는 1점 얻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찍을 걸 괜히 욕심 부리다가 거꾸로 쓰는 바람에 0점 냈는데 잘 모르면 그냥 하나 찍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자 호삼회기 같은 경우는 역관 출신이 쓴 건데 그 당시 기술직 중인을 비롯한 의향인들 42명의 정기죠. 그래서 중간 계층 인식을 잘 보여주고 이항경문론은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 그 당시 양반은 아니지만 중인 중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들이 소리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을 보고 기록돼 안 되고 역사에 물려난 걸 보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써서 이항경문을 쓴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보고들은 중인들의 역사들을 쓴 거죠. 위항인은 중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동요 지도를 만든 김종호도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이항경로.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역사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들은 왜 이런 그 뭐냐면 역사서 썼냐? 이게 이제 04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양반 중심적 신분제 시서가 동요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던 중인층들이 중인 중심의 사설 편찬함으로써 중인 계층의 정체성하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인은 중인층 성장의 자기 표현이고 그것을 자기 역사 정리에 기결시켰고 왕조 중심의 양방 중심의 어떤 사대부 역사에 벗어나 평민 중심의 역사에 태도됐다. 뭐 이렇게 의의를 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왕인들이 문학활동도 했다고 했죠. 위양문학이라고 하는데 위양이라는 것은 중인, 서울, 서리 등의 중서 신분층을 통칭하는 건데 중서층은 이제 중인과 서울들을 통칭하는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름이죠. 자, 이들은 의식의 학대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의식에서 중서층의 유대를 밝히고 자신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예전의 역사적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문학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특히 이제 정조는 규장계와 숙문의 이들을 중요하면서 그 재능을 발휘했고 영종조 문학진흥 정책에서 위양인들까지도 문학의 배출을 촉진했다. 외국과의 교류 속의 역관들의 문학활동도 돋보였고요. 대표적인 의학 문학 작품으로서 홍태수의 해동유주나 소대 풍류가 유명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양인들 동호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천수경, 조선산 등이 송성원 신사 같은 것들 결성하기도 했다. 또 옥계 시사 같은 것도 있죠. 예, 이런 시사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노비 도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나?
예, 요거는 여기까지, 여기 어디야? 노비가 어디 갔어? 예, 여기로 옮겨야겠죠? 396페이지로. 예, 제가 이걸 이거 편집을 해야 되겠고, 여기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게 노비 공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조 때. 그래서 이 공간법은 노비 동항이 이제 빈번해지니까 신공을 줄여서 해유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그 당시 남자 노예를 노라고 하죠. 1필. B는 여자 노예인데 부가세 정도 부과를 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노비에 하는 그 신공들을 줄여서 노비들 자발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천 직청하고 조비 종목별 변화는 저번에 했으니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향초원사의 지배체제 변화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조선 후기 때 특히 18세기 넘어가면서 양반대 위상이 변화가 됐어요. 일단 18세기 전반부터 신분제와 지주존호제 동료로 사juk 또는 토지와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잃으면서 사juk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18세기 때는 중앙 권력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향촌사의 양반 사육보다 지방 관료와 향민들이 권한이 강화됐어. 그래서 이때 이제 지방간과 향리들이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처럼 숙종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야? 영종족 때까지 1년의 중앙집권화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팔도 국왕 당상제나 이런 것들이 실시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령한약도 이제 강화되고, 향전에서 이제 신앙들이 이기니까 신앙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항촌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수령부터 예속화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몰락한 양반들 증가, 장반들이 증가되고, 요 부민들은 이제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으로 양반이 되죠. 이들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향촌민의 의식 변화 등으로 양반 사족들 향촌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양반 사족들은 항자의 패배로 향촌의 항인짐을 신양에게 넘겨줬다. 이때 양반 사족들은 구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향촌에 남아있는 일종의 향반들은 자신의 지위를 나름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양반들은 그날 9년 단위의 농민들이 지배하기 어려우니까 촌락당이 동약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시기적으로 17세기 때 초반대 얘기인데, 이때 이제 동약이 이제 예전에 한번 항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원래는 동약은 상계만 가입하도록했죠. 예. 근데 17세기 초반부터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계를 같이 가입시켰어. 예. 예전에 그 밑에 공동체 조직 있죠. 기층 조직이었던 하계를 갔는데, 이것도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공동납제가 강화되면서 하계들이 떨어져 나가. 왜냐하면 상계들이 공동납에서 부과됐던 여러 세금들 하계에 부과하려니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동리하약이 이제 해체가 나가죠. 아마 이건 17세기 때 얘기야. 17세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문중 중에 서원과 사후를 세우고, 이때부터 서후와 사후가 구분이 안 되게 되죠. 남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족마을 같은 것들을 형성하죠. 그래서 족족 견학을 관해서 신분적 경제적 이익을 지켜나가려 했다. 마을에 예전에 반촌이라고 했고, 그런 동족마을도 있었어요. 양반들, 사대부들 중심으로 같은 성끼리 모이는데, 이 동족마을, 동성촌의 형성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혼제도하고 연결된 것도 있어요. 조선 전기 때는 동성촌이 형성되기 힘든 구조였죠. 왜냐하면 이성 작업촌이죠. 뭐 이때는 남자가 장가를 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와 그 외손자들은 다뭐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여자가 시집을 오니까 여자를 제외하고는 다 동성이야. 네. 동성촌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죠. 그거 외에도 앞에서 얘기한 건 청금록이나 항안에 이제 자신을 기록을 해서 양반을 뒤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사상적으로 볼 때는 현실의 비판적인 자세가 되어서 새로이 보급되는 아마 잔반계층인 것 같은데, 새로 보급된 서학이나 동학에 크게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에 양막학이나 시학 등에 연구하기도 하고 민중의 한국에 호응하게 됐다.
예. 최재호 같은 사람, 동학을 세웠던 최재호 같은 사람도 뭐냐면 이 사람도 양반 출신이에요. 물론 이 몰락한 양반이죠. 잔반 출신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부터 간주도의 어떤 항촌 지배 체제가 강화돼요. 중앙 집권가 강화되면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양반에 의한 군현 통제가 어렵게 되니까, 왜냐면 양반들이 이제 그 당시 단합 못하고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뭐 신양 구양구했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6세기 때는 양반 살인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항촌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직접 통제로 이제 통제 바꾸죠. 항촌사의 직접 통제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족 대신에 사족 한약 대신에 수령 한약으로 이제 직접 군현을 통제하기도 하고 수령 한약을 실시하고 면리제를 강하고 오가작독법을 실시하고 호패법도 이제 해요. 이 오가작독법하고 호패법은 조선 전기 때도 실시됐어요. 근데 조선 전기 때는 하도 반발이 크니까 이게 집회를 거듭하다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숙종 이후부터 국가 행정력이 강화되면서 이 오가작독법과 호패법이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하죠. 조선 전기 때는 집회를 거듭하다가 이때부터 제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력이 강화되면서 인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자연적 인구도 뭐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회적 인구도 많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일단 국가에서 이제 인구를 파악해야지만 인구 통계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수령 한약은 저번에 설명했죠. 조선 후기 때 18세기 이후에 수령이 중심이 돼서 9년 단위 한약을 주도했다. 그 이유는 항전에서 신양이 등장했는데 이 신양들은 예전처럼 구양처럼 새롭게 권력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령의 부세자무기구로 변질됐고요. 그리고 항해 인사권을 완전히 이제 뭐냐면 수령이 뭐냐면 장악을 했다. 그래서 19세기 들어가면 기존의 항청이 한약이 어용화돼요. 어용화. 부세 자목 기구도 떨어지고 어영화되니까 이제는 또 그 당시에 이제 세금 징수 방법도 바뀌어서 작부제에서 수령 징수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부제 안에서는 그 당시 신양들 요 부민들이 나름대로 좀 그래도 면세 특권이 있는데 19세기 중반에 수령 징수제로 바뀌니까 이거조차도 이제 뭐냐면 권한이 박탈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예전에는 수탈의 어떤 말단 기구였는데 이제 수탈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민도 이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용화된 수령의 그 한약에 대항해 갖고 이해나 동해 같은 그 민중 중심의 새로운 한약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가면 이양 체제가 형성된다. 예, 이양 체제는 이제 수령 이양 체제가 형성되는데, 자, 수령 이양 체제가 뭐냐? 수령과 그러니까 관리적인 간,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향을 통제하는 이제 제체가 체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향촌 사회가 이런 그 관리와 수령과 이가 향을 통제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향촌 사회가 수령 아래 요구인 출신 이서 신앙을 중심하여 간주도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19세기 중반까지예요. 19세기 중반. 이거는 19세기 초반까지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여기 설명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요의 요 부인 출신이 아니라 이서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서 출신. 이서 출신으로 뭐냐면 간주도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촌사에 수령하되 그 이서 출신, 그러니까 항촌사에 수령한 이서와 결합돼서 그다음 간주도 재편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세기 들어가면 요분이나 이런 사람들도 신양도 권력층에서 배제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되죠. 요 대지 맞아요. 이 19세기 때니까. 예. 수령 그 이양 체제 안에서는 이런 계층이 있었다. 수령과 이향 이렇게 있고 항촌사의 수령 아래 이서 계층 수령과 이서 계층이 그 이서가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간주도 재편됐다는데 다시 써줄게요.
간주도 재편됐고 그 과정에서 신양이라든지 뭐 요부민도 18세기까지는 나름대로 같이 행동했지만 얘네들도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밀란이 일어날 때 19세기 밀란이 일어날 때 초반기 때는 이 신양과 요부민도 같이 활동했어요. 물론 나중에 떨어져 나갔지만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것 같아. 요거는. 자, 그래서 한 건에 대면 항전이 있죠. 항전은 예전에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했어. 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항전은 이제 군왕과 신앙이 싸워서 신앙이 이기죠. 그래서 신앙이 수용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한국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항인지구를 이제 차지하게 돼요. 예. 그리고 군왕들은 하나에 나와서 이제 따로 유안을 만드는데 이걸 항안 파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신앙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냐? 역할 못했죠. 그래서 부세 자문 기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어용화되죠. 19세기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용이 직접 징수제로 바뀌면서 그 당시 수용이나 아전들 이서계층의 어떤 탄압을 받게 돼요. 얘네들도.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19세기 이제 항해 변화를 보면 요때 이제 요부민층도 이익이 없어져. 이게 이제 여기 맞네. 징수 방법이 작부제에서 수용 징수를 변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세기 중반에 19세기 때 세도 정치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세도 정치 매간 매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수령직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비면사에서 지방 수령권의 위청권,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비면사 당상들이 그 당시 세도 정치가들이 많았는데 이 세도 정치가들이 그 당시 그 수령제 갖다 팔아. 그러니까 수령들은 얘네들 돈을 이제 주고 샀으니까 밑에 가서 이제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가점주구를 하게 되고 그 예전에 작부제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자기가 직접 뽑아 먹는 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수령 징수제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호수호수 권한을 누리고 나름대로 면책특권을 받고 있는 신양계층들이 이득이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이들도 다른 민중처럼 수탈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기존의 항청은 두세 자문기가 더 벗어나서 국가의 어용조직으로 항내 이해관계 목소리 듣지 않고 정부의 정책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기존의 항해 대신에 민주도의 이해나 도해, 동해 같은 걸 조직의 밀란의 근거지 사용했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조선후기 때 민의 성장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18세기 이후에 이제 원래는 이제 17세기 때 동계한약 안에 상계와 하계가 같이 있다고 했죠. 예, 그 동계한약이에요. 동계가. 그래서 상계와 하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18세기 들어가면 이게 공동납조를 실시하니까 공동납 부담을 하계한테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민중 조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조직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계 같이 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공동납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떨어져 나온 조직들 보면 향도, 뭐 두대, 뭐 이런 것들인데 향도는 그 원래 이제 신라 때부터 있었던 거죠. 토기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원래는 불교 행사를 이제 주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조선 전기 때 향도의 범위가 이제 마을 공동체 유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공동으로 이제 회식을 하거나 해음주대를 하거나 상도권 역할을 했는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 동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 동계 항도라는 조직이 있다가 동계 합쳐졌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죠.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 조선 후기 때 역할은 뭐냐 상도권 정도 역할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상도권 조직 역할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16, 17세기 때는 동리학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통합됐다가 18세기 들어서 다시 분리됐다가 이때는 주로 상도권 같은 장례치는 어떤 농민 공동체 조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이 항도는 상당히 9년 단위의 불교 행사를 조직하는 상당히 큰 조직이었는데 점점 축소해서 고려나 조선을 거쳐갖고 조선 후기 때는 결국엔 상도권 조직으로 장례를 치는 조직으로 전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항법의 보고에 따라 항도 조직에서 두 대가 분화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윤본 노동 조직이죠. 서로 품앗이 해주고. 자, 의의를 보면 이제 이런 조직들은 이제 농업 경영의 신분제적 강제 배제형 농업 경영에서 신분제적 요소를 강제 배제적으로 한 운영이죠. 신분제적 조직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죠. 두 대 같은 경우 양반이든 잔반이든 그다음에 평민의 노비든 간에 일단 노동력을 같이 제공해 줘야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신분제적 강제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양반 중심의 어떤 상방 사회 운영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고, 농촌 사회 운동에서 농민들의 자율성을 점차 높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항조라고 해서 마을의 김매기 작업 수행 공동조직도 있고, 개라는 게 있어. 개는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까지 지금 이거 지금도 있죠. 돈을 모아서 어떤 것을 특정한 이제 목적을 이루는 그걸 개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항약도 이 개 조직이 일종의 자금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민중계도 있고 일반 양반계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민중들이 조직한 계들이에요. 군포계, 재원계, 뭐 농구계, 농민 제 계가 유행인데 군포는 이제 군포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를 조직한 것 같고, 재원은 이제 저수지를 만든 거하고 관련된 것 같고, 농구계는 이제 농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민의 성장을 볼 수 있고요. 자, 문화사로 넘어가죠. 문화사. 문화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선 전기 때 이항과 이의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주로 시각사상이 좀 나와요. 호박론지도 좀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런 시각사상과 그 다음에 역사책 관련된 내용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좀 보기 전에 약간 그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변화 과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갈게요. 그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지 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 후기 성리학 넘어가기 전에 성리학을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여기 성리학 흐름을. 여기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고려 말 때 이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성리학이 아니에요. 예,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렸지만 그래서 한당 유학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혁명파에 연결되고 홍보파 연결되죠. 이런 경향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때 이제 온건파 사대부도 있어요. 이 온건파 사대들이 길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낙항을 하죠. 그래서 벼슬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이제 제자들이 형성된 것이 살인파들이에요. 이 살인파들은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혁명파, 홍보파와 달리 이들은 한당 유학적인 성향이 또 있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100% 머릿속에 순수성향이야.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이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선조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를 세 개 정도 이렇게 쭉 하는데, 자, 먼저 이제 볼게 이제 좀 아웃사이드를 볼게. 아웃사이드를. 여기 이항과 이의는 이제 인사이드고, 아웃사이드 경향을 보면 이제 조식하고 서경도 각파가 있어. 네. 조식은 이제 그 대북 계통에 이제 영향을 주고 서경동은 소복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자, 여기에서 얘네들 공통점은 뭐냐면 노자와 불교 사상을 성리학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경덕은 이제 후에 주기론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9세기 때 유기론에 영향을 줘요. 주기론과 유기론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보통 유리, 주기, 주리, 유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리하고 주기는 이게 이원론을 인정해줘요. 네.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이와 기의 작용을 인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기를 중요시하면 주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니를 중요시하면 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학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나온 거죠. 주기, 주기론. 예. 그리고 이제 유기와 유리론 어떤 개념이냐? 자, 이게 이원론이 아니라 이건 기원이 뭐냐면 이론론이야. 그러니까 기이론론, 이이론론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기와 니를 있다고 보긴 해. 유기론에서도 니가 있고 유리론에서 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비중이 완전히 축소야. 그래서 유기 같은 게 니는 그냥 아예 기에 속해버린 거야.
존재감이 있는 한 약간 있고 대부분 기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야. 근데 유리라는 것은 기가 있긴 있지만 기는 거의 축소됐고 오직 니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 이온론에서 주기와 주기는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겠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를 중요시하고 여기는 니를 중요시인데 요 자체는 아예 그냥 시스템 자체가 기, 니 이렇게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요즘 극단화된 모습이죠. 주기에 극단한 게 유기고 주기에 극단한 게 유리예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유기론이 이제 19세기 때 유기론에 영향을 줬다는 거. 자, 이런 조식학파와 설경도학파 외에도 이건 아웃사이드고 인사들이 있죠. 인사들은 이와 이항이에요. 예. 이는 서인 측이고 이항은 남인이죠. 그리고 이제 송원학파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관련이 사단칠종 논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기 이는 기대승에 이제 이어봐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 줄이론 이원적에서 이원이 연결되죠. 예. 둘 다 이기 이혼론자예요. 예. 상대적으로 이기 이혼론자인데 잠깐 이제 기본적으로 이기 이혼론자지만 그 이는 상대적으로 이기 이혼론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줄이론은 상대 이기 이혼론을 강조했다고 했죠. 차이뿐이죠, 약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애들은 이제 요쪽 서인 계통이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권력에서 이제 놓친 좀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항 계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남쪽에 대해서 경상도 중심으로 향촌사에 이제 영향을 행사하는데 자, 여기 보면 17세기 넘어가죠. 17세기 들어가면 여기 이해 계통의 노론 애들, 송시용 계통의 이제 애들은 저쪽 성리학을 부조화시켜.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사회 질서를 성리학을 내세웠고 성리학의 원리 원칙을 내세요. 주자의 말을 하나하나 다 받아요. 거기에 반대하면 뭐냐면 사문난적이 되는 거야. 예. 그 대표적인 게 윤호하고 이제 펼쳤던 그 당시 이제 마국간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송시호하고 윤호가 이제 마국간 논쟁을 펼쳤는데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윤호가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어. 성훈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윤중인데 윤중과 송시호는 예전에 사제 관계도 있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갈등 관계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소론은 나중에 폭삭 망해요. 그래갖고 쭉 넘어가서 강화학파로 연결되죠. 그래서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뭐냐면 수용하는 그런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론 안에 몰락했던 이 소복 계통이 얘네들이 합류하게 돼. 얘네들이. 예.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합류하고 남인도 이제 소복 계통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 강화학파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먼저 이제 송시열 개혁을 볼게요. 송시열 개혁 안에서도 이제 나중에 18세기 들어 북벌론이 북학론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안에서도 낙농파하고 호론파가 형성이 돼. 그래서 이 낙농과 호론들이 이제 서로 논쟁을 펼쳤던 것이 뒤에 이제 살펴본 호랑 논쟁, 인물 성동이론 논쟁이죠. 원래 인물 성동이 논쟁은 그 남인들하고 서인들이 예전에 한바탕 했어. 근데 여기서 또 같은 송시열 계열 안에 노론세력까지 또 2차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호랑 논쟁은 요걸 얘기해요. 낙농학파는 주 서울 중심의 근기 지역의 노동세력들이죠. 얘네들은 나름대로 상품화폐 경제라든지 청라에 발달된 어떤 문화들을 접해봤잖아요. 그래서 인물 성도론을 내세요. 그래서 인간과 인성과 물질은 똑같다. 물성은 오랑캐와 중화는 똑같다. 그래서 청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들은 또 시파와 연결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주도권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주주들이 이제 북학파하고 연결되고요. 중상학파이고 계하사상과 또 고중하고 연결되죠. 근데 예주 중에 이걸 뭐냐면 이제 유리론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론 쪽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이제 원칙적으로 뭘 강조하냐면 상강오륜이니 뭐 이런 것들 강조해. 그러면서 성리학적 사관을 강조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위전척상 운동은 이제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살펴볼 게 호론이 위전척상 운동과 연결됐다고 보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호론은 이미 세조 정치기 때 정치적으로 소멸됐어요. 예, 요거 연결이 안 돼요. 최근에 잘못된 게 있는데 이 낙론에서 인물성동론에서 북학파와 얘네들과 그 다음에 그 비주류 계층이 이론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위전척상 운동을 연결된 거야. 호론을 볼게요. 호론은 상대적으로는 충청도 노론이죠.
얘네들은 이제 인물 성의론을 강조해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제 인물의 니를 강조하는 이통기국의 이통을 강조할 때 주의는 데 반해서 기국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주기론이라고 해요. 또 근데 얘네들은 이제 비주류고 나중에 그 벽파 연결되긴 했지만 벽파 세력들이 이제 세도 정치기에 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파들은 몰락을 해야 돼. 그래서 낙노는 이통기국에서 좀 약간 진보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거고 이국을 강조해서 호노는 기국 측면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혼합 논쟁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남인계열을 볼게요. 남인계열. 자, 남인계열은 17세기 때 예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두 개 계열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얘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계열이 있어요. 거기에다 육경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열도 있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어떤 계열들이냐면 경상도 지역에 뭐냐면 남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또 한편은 이제 뭐냐면 성리학 자체를 부정하고 육정만 강조하는 거 있어요. 뭐 윤호나 박세당 이런 세력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거죠. 진보적.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에도 갈려져네요. 네, 잘못 설명. 자, 성리학 육경이 있고 이게 좀 약간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송시열하고 원유 간에 윤효 간에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송시열이 얘들 이제 윤효를 공격하잖아요.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죽잖아. 예. 자, 하여튼 있고 여기 남인들은 다시 이제 여기에서 갈려져 갖고 경기도 남인가 경상도 남인 나눠. 예. 여기 설명이 여기가 경상도 남이야. 이쪽에 경상도 남이야. 갈려진 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인들, 꼬장꼬장한 남인들은 경상도 남인, 이왕 짓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개항기 때 뭐냐면 유리론자가 돼가지고 앞에서 노동세력의 유리론자가 결합을 해서 위전척상 운동을 주도했다. 그래서 초반기 때 위전척상 운동은 기정진이나 이항무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죠. 근데 후반기 때 그 위전척상 운동은 요 그 영남 남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학자라고 얘기하는 그 남인들 있죠. 얘네들은 경기도 남인이야. 예, 이익이나 적양력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통상 어디에 계통이냐면 여기 소북 계통 있죠. 이 소북이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게 소론 쪽으로 넘어가고 예, 일부는 이 경기도 남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이한 계통이 이제 뭐냐면 직계 남인들하고 좀 달라요. 예, 약간 그래서 이제 서경덕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기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농합파인데 이 중농합파 대가가 이이죠. 이. 그래서 성화파인데 이도 이제 그 안에서 성우파 좌파가 있죠. 우파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서학을 배척하는 사람이고 좌파는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의미잖아요. 그 우파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안정묵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좌파 계열은 이제 정양훈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경기 남인계통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8세기 때 시각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세 주를 보면 일단 노동개혁에서는 낙농과 연결된 북학파가 있고요. 얘는 중상학파 있죠. 그 다음에 소동개혁에서는 강학파 연결된 양명학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남인은 소북계열이 합류된 경기도 남인을 중심한 소북계열이 합류된 정양을 중에 중농주의자들 있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19세기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이 일원연자가 있고 또 한편은 기일원연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계통이 어떻게 돼? 여기 있네요. 이 기이론, 이 유기론이라고 하는 건데 유기론의 그 원조를 이렇게 쭉 보시면 계볼 보면 여기죠. 여기 서경도 쭉 해갖고 이렇게 연결된. 그래서 이제 기를 되게 강조하는 거야. 기를 이제 요거의 기를 어떤 상강오륜이나 뭐 이렇게 이기나 이렇게 심성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사람은 그 뭐냐면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해. 최한기 때부터. 최한기 때부터 뭐냐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기를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최한기가 그 당시 19세기 때 일종의 이제 개혁 사상의 어떤 바탕이 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이거 글을 잘못 썼네. 최한기. 최한기도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그 한능검 기출문제 언급됐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구체화하면서 요걸 볼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이 북학파들 낙론 이렇게 연결된 북학파 계열가 얘네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남인 계열 중에서 경기도 남인가 이제 경상도 남이나 보죠. 경기도 남인 중농주의 학파들.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가 조선기 때. 여기 관련된 계열 사상가들. 그리고 나서 예전에 잠깐 언급된 부분이 소동계통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었던 양명학 계통 있죠. 양명학. 강학파들.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잠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인물 성동이론. 호남 논쟁 있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성리학에도 잘 모르긴 하는데 여기 전반적인 이제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 때는 그 거의 이제 주력파는 이이하고 이항 계열이야 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이하고 이항에 그냥 각주다 주석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조선 성리학의 어떤 양대 기둥은 요 두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이항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성리학 교조화 형상이 나는데 교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교조주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원리주의라고 하죠. 뭐 일상 경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앞뒤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융통성 있게 해석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성리학 고조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노론세력들이죠.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 송시환. 물론 송시환 자체는 이제 성인이지만 자신이 노론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후에 노론세력들의 추종 자기 선조로서 사상적 어떤 그 뭐냐면 스승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일단 송시환을 노론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 성리학 교주화를 이끌었던 송시환이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있고 그래서 인조반정 후에 정골 주도한 서인들이 의리 명분론을 강화시키면서 주제와 성리학을 절대화시켰고 그걸 이제 송시환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송시환은 주자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윤효가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서원 논쟁이 붙고 그렇게 됐는데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그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시키고 교조화시키면서 조선 후기 강권의 사회경제 변화를 억압하고 양난 직후에 무너진 양반 중심의 어떤 지배치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사건 인조반정이죠. 그리고 그 성리학적 명분을 강화시켰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그 송시혁이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론을 주자 대전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정조 때인가요? 정조 때는 송시혁을 이제 뭘로 성자 개념 송시혁이 하던 이제 얘네들이 노령 계열이 너무 강하니까 정조 때는 이 송시혁을 송자라고 하죠. 송자, 송자. 그래서 이제 송자라고 자자가 붙인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위인한 뜻이야. 위인. 그래서 송자 대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송자 대전. 정부 차원에서 완전 위인으로 성인으로 봤던 모신 거야. 그만큼 영향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호랑농쟁을 보자. 호랑농쟁. 호랑농쟁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여기 좀 시간이 지난 뒤에요. 성리학이 교조화되는데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일어났죠. 이때 이제 1차 때는 이제 물론 노론하고 서인계층과 남인 이런 1차 때 일어났죠. 보통 호랑농쟁 여기를 얘기하니까 18세기 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이때는 북벌론을 내세우고 성리학의 어떤 절대 원칙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북벌론이 북학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낙농파들은 그 당시 발달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고 인물 성동론을 내세워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쪽 계열 호원들은 무슨 말이냐 얘는 충청도 지역이니까 잘 모르죠.
주자의 인물 성인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18세기 때, 17세기 때 논쟁은 이제 여기 1차 논쟁을 얘기하고 17세기 때 논쟁은 남인들하고 서인들 간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호남 논쟁할 때는 18세기 때 들어가죠. 이 학판에서 일어나. 그래서 본격 노동 중심이었던 건상과 문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돼서 이게 뭐냐면 호남 논쟁이 일어났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노동 내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논쟁들인데, 자, 거기서 이제 충청도 노동하고 경기도 노동이 대립을 해서 거의 100년 동안 싸워. 100년 동안.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인물성 동의론이야. 인물성 동의론. 그리고 이제 성범신 동의론. 이 두 가지 논쟁이거든요. 자, 인물성 동의론이나 성범신 동의론이나 다 누가 말하면 주자가 말한 거야. 주자가 얘기하기엔 인물은 인성과 물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범 동의론도 주자가 해석하기를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갖고 이제 이통 기국론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하게 되죠. 이 주자의 말을 이에 이통 기국이 있어. 이걸 가지고 재해석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그 노론 애들은 이제 이 일을 받들어 모시잖아요. 자기 그 선조들 스승들의 말 스승했던 이 일을 이통 기국을 말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이통 기국은 예전에 설명했어요. 이통 기국이라는 것은 이의 보편성과 기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은 다 이가 내재됐구만. 그래서 그 사대부나 그 다음에 범인들이나 그 다음에 오랑캐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에 보편성이 있어. 근데 왜 사대부고 범인이고 오랑캐가 생기냐? 그건 기국 때문에, 기의 차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호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이 기국을 강조해. 기의 차별성.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도는 강조되는 거고, 이통은 이제 보편성을 강조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네가 가지고 있다. 예. 이게 낙론이죠. 예. 호돈이 아니라 호돈이 기국이고 낙론은 이통을 강조하죠. 그 보편성을 강조해. 그래서 얘네들 낙론은 이제 이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리론이라고 하고, 그다음 호돈은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기론 하면 약간 평등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 그러니까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일단 인물성동이론의 개념을 또 보고 이제 할게요. 먼저. 그래서 인물성동이론은 뭐냐면 인간 인성과 물성이 똑같으냐 다르냐 그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기 전에 좀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혼론하고 낙론이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자, 혼론은 그 당시 그 기구구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인물과 물성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그래서 낙론은 기구구보다는 이통의 보편성을 강조해서 인물과 물성은 동일하다. 인간과 물질의 성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자, 일단은 동물과 인물에 관련된 볼게요. 인간과 동물은 똑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죠. 자, 호론에서는 인물과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그 동물보다 더 낫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근데 낙론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물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죠. 얘네들은. 그러면 사대부와 범인 간의 관계를 볼게요. 당연히 이제 호론 입장일 때 인물과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물을 더 가지고 있는 사대부가 범인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 입장에 인물과 물성이 똑같기 때문에 사대부와 범인은 통일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분제 차별을 강조한 반면 신분제 해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화와 이적을 볼게요. 자, 중화와 이적은 얘네들 입장 볼 때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인물과 물성이다니까. 그래서 중화와 오랑캐 다르다. 중화가 우위고 이적은 그 다음에 밑에다. 근데 얘네들은
중화와 이적은 동일한 거야. 인물 성동론에는 물성이 이적이 많으니까. 자,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청나라잖아. 청나라 만주족이죠. 만주족인데 얘네들의 문물을 똑같은 이제 중화와 문명을 같이 생각하니까 이적은 동일하다든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자는 뭐가 나온 거야? 북학론이 나오죠. 얘는 청나라 문화를 배제하자고 얘기한 반면에,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호노는 또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호노가 낭는 인간과 이제 물질, 정신과 물질에 관련된 내용 보면 정신이 얘네들이 물질 관계에서 당연히 정신 우위죠. 근데 얘네들은 정신과 물질은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발달된 물질 문명을 수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호논하고 낭론이 의견이 다른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이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들 살았던 그 주거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로 호노는 이 경기도 지역이 아니라 저기 충청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 한원진 윤봉고는 보수적으로 이통기국을 해석해서 기국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주로 낭론들은 이제 주로 어디 살았냐면 서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발달된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든지 청나라 문화를 접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 때는 이렇게 인물 성의론이 아니라 인물 성동론을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물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성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통을 강조하는 자기 그 예전 스승이었던 이 사람 중에 이통을 강조했고, 얘네들은 인성과 물성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이가 맡은 기국의 차별성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진보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그냥 보수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 그래서 호론과 낭론 이렇게 대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낭론들이 이제 계승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사이드는 이제 뭐냐면 북학파로 계승이 되죠. 그래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 얘네들이고, 그 다음에 좀 아웃사이드 얘들은 좀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해갖고 유리론 쪽 입장에서 해석이 돼. 예,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이 되죠. 니들 강조하기 때문에 상강오륜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 북학파들은 또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얘는 19세기 때 세도 정치기 때 이제 어 뭐냐면 고중학 이렇게 학풍으로 연결되고, 근데 이 고중학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좀 현실 문제에 둔감해요.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밀란의 발생 배경이 되는데, 자, 하여튼 고중학 있고 또한 주기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하사상과 연결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낭론, 북학파, 계하사상 요 줄기를 상당히 강조하죠. 예. 근데 이제 유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계함할 때 위전척상 운동으로 관련돼 있다. 그래서 노동계통의 위전척상 운동은 여기 계열이에요. 예, 낭론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논을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위전척상 운동을 얘기하는데 그 계열이 아니에요. 호논은 이미 이제 뭐냐면 멸종됐어. 19세기 때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요런 계통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계통. 자, 그다음 성범신 동의론을 볼게요. 이것도 호론과 낭론인데 앞에 이제 인물성동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호론은 성범신 이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치면 것처럼 인물 성동론에서 인성과 물성이 다르니까 당연히 성인과 범인의 말이 다른 거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고 차별성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분제도와 지지존의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거고, 낭론은 앞에서 인물 성동론에 입각해서 마찬가지로 성인과 범인의 마음도 똑같다. 성범신 동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다고 강조함으로써 당시 성장하고 있던 일반인의 실체를 현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이나 범신이나 다 똑같은, 성이나 범인이나 다 똑같은 보편 니들 보고 반영되고 있잖아. 니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평등한 거죠. 노비역파 선언을 통해 제한적인 개혁 태도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낭론은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북학 사상과 연결되고 개화파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죠. 북학 사상을 해서 개화 사상이나 그 다음에 고중학,
고중학풍에 영향을 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실사구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사구시학파 19세기 때 김정일을 중심한 자 그다음에 노론의 주의론자 중에 일부는 이들이 이제 변질돼서 유리론으로 바뀌었어. 극단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영락학파의 위전척사 운동으로 발전됐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호론에서 위전척사 운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미 세도정치기 때 정치적으로 소멸됐던 세력들이고 요 낙론의 일부가 이제 나와서 위전척사 운동을 했다. 초창기 때 그 개화 반대 운동이나 개항 반대 운동, 그런 것들 개화 반대, 개항 반대 운동이나 그다음에 통상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노동 계통의 이제 위전척사 운동이죠. 이 사람들. 그건 나중에 뭐냐면 그 위전척사 운동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주자적 경제학 해석이 있었죠. 앞에서 이제 표에서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17세기 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일단 남인이나 이제 그 노론이나 뭐예요? 성리학은 인정한 거죠. 근데 이 노론 계통에서는 서인 계통에서는 송시의 영향을 받았고 절대 성리학은 교조화를 깬 반면에 저 남인 계통은 잠깐 윤통신께 육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육경은 이제 저 해석을 했잖아. 예. 그래서 성리학을 인정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아예 성리학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성리학 자체가 잘못된 거다. 주자를 비판하고 그래서 예전에 원시유학이나 육경 이런 것들 제자백 가서 이런 것들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니야 성리학 벗어난 거야. 그래서 이들 윤호나 박세당을 뭐라고 하냐? 사문난적이라고 하죠. 사문난적. 근데 원래 사문난적이라는 것은 사문이라는 것은 유교를 얘기해요. 유교의 질서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유교를 제외한 도교나 그 다음에 뭐 불교를 지칭하는 얘기를 이제 사문난적이라는데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이게 엄격하게 적용돼서 주자의 말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사문난적 취급을 그러니까 이단이죠. 유교 성리학의 이단들을 사문난적이라 했고 이때 사문난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윤호와 박세당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윤호와 이제 박세당 내용을 볼게요. 네, 윤호와 박세당은 인구 기출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저기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 좀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자, 먼저 윤호를 볼게요. 윤호는 주자의 경전에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나라 시기 때 주석과 해석을 참조해서 독자적 입장이었죠. 그래서 한당 유학적인 원시 유학 같은 것들 있죠. 한당 유학이나 원시 유학들을 한 거야. 그래서 주자가 만든 신유학을 따르지 않고 그 이전의 유학들을 강조했다.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 당시 고조화된 성리학 일변도의 시대상황과 학문적 태도에 대해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시열이 윤호를 사문난적이라고 지탄을 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에 한국 정치를 벌이는 것에 윤호가 먼저 사약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송시열이 또 사약을 받고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호하고 이제 그 송시열 간에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이 마곡간 논쟁이라는 게 있어. 그 노노에 보면 항당편에 있거든요. 노노의 항당에 이 마곡간 관련 기사를 해석하는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주의 해석하고 왕양명 해석 이렇게 있는데 주의가 이제 주의 해석을 들었던 건 송시열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호가 나름대로 이제 왕양명 해석을 바탕으로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 입장에서 마곡간 논쟁의 해석을 보니까 이놈이 주의대로 해석이 안 됐다는 주장을 모독했다면서 윤호를 공격하고 사문난적을 이제 뭐냐면 해고 칭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윤호가 원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죽긴 했어요. 포면 때 한국 정치 과정에서 죽었는데 그 뭐냐면 이제 윤호가 이제 죽기 전에 아니 날 왜 죽이냐 생각이 다 들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날 죽일 필요가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해야죠. 공자만 주의에서 왜 주의만 그 잘났냐? 나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호가 천하의 이치는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그런 식으로 하고 마곡간 논쟁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다 소개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너무 시간.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예. 자, 그다음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세당은 예전에
한능검에서도 한번 언급됐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사변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건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사변론을 통해서 주자의 경전을 해석을 비판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자의 어떤 형이사학적 해석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했고요. 자, 이런 박세당 입장은 실용적 농업기술이라는 색경에서도 실제로 실용적 농업을 추구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내용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깊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참고로 윤호와 그 박세당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양명학과 노장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양명학과 노장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의 어떤 것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들을 벗어나는 거지. 제자백과 사상을 바탕으로 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인데 양명학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양명학 할게요. 수요일 날 제가 보강이 있으니까 그때 보강 때 뵙기로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